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아이는 아직 없고요. 원래는 태평하게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조금 불안해져서 병원에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제 아이를 꼭 가지고 싶거든요. 저는 제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고 말이죠. 제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먼저 반해서 쫓아다녔고 제가 청혼했습니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외모도 외모였지만 손님들을 대할 때도 배려와 다정함이 늘 묻어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었습니다. 만나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조금 부담스러워 했어요. 특히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을 유독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난 고졸이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결혼은 현실이고 어쨌든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내가 괜찮다니까? 내가 괜찮지 않아서 그래.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청혼을 거절당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아니면 안 됐었거든요.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결국은 언젠간 헤어지겠다는 말이잖아. 난 오빠랑 헤어지기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함께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 혹시나 반대해도 좋지 않은 소리 듣게 되더라도 나를 위해서 감수해주면 안 돼? 정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남편도 결국에는 저와 헤어지기 싫어서 한 선택이라고 나중에는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결혼하기로 하게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친구가 집안이 차이가 나거나 하는 문제로 나쁜 말을 듣지 않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다지 소용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사람을 봐야지 조건이 무슨 소용이야?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결국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지. 고졸은 너무 하잖니. 그랬어요. 남편은 고졸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가지 않는 쪽을 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런 선택을 서슴없이 했던 것에 대해선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남편의 그런 조건은 눈에 차지 않다 못해 용납될 수 없었던 조건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의사세요. 어머니는 현재 교수시고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도 의사였고 저는 엄마를 따라 그림을 전공해서 지금은 국내에 가장 크다는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류층인 집안이에요. 뭐 실제로도 그렇고 말이죠. 당연히 사위를 고르는 눈이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부는 의사였거든요. 저는 혼처도 당연히 의사 중에서 고르고 있으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가난한 집 아들, 그것도 고졸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실 만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조건이 차고 넘쳐도 사이가 좋지 않거나 서로 애정이 없으면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겠어요. 저는 제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결혼이잖아. 난 내가 행복한 게 먼저야. 그러니까 난 이 결혼 할 거야. 오빠 아니면 절대 안 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다행히 그러셨습니다. 딸이 그 남자 아니면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라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을 몇 번 만나본 아빠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애가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더구나. 사람이 참 좋아. 물론 엄마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반대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끝내는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저와 남편은 마음고생을 좀 했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집안에서는 저를 아주 반겨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 같은 조건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반겨주시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시니 남편도 그렇게 잘 자랐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으며 지냈어요. 아이고, 밖에서 일도 하는 애가 뭘 시집까지 와서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데요. 원래 그러는 거다. 여기 올 때는 그냥 쉬러 왔다고 생각하고 쉬기만 하다가. 알았지? 반면 우리 집에서 남편을 대하는 건 달랐습니다. 뭐 이것도 친구들은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속이 상하긴 했어요. 박서방은 이럴 때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안 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빼?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엄마, 그래야 알았다. 하여간 친남편이라고 어지간히 싸고 놀지. 기본적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은 매번 그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무시했고 또 그만두고 다른 소개해준 다른 곳에 가보라는 둥 그런 말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식당이 나름 맛집으로 유명한 한식당이라 정말 바빴죠. 게다가 그곳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도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하루는 엄마에게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천박한 거야. 직업에 사람의 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중요한 일이네, 아니네 하는 거. 엄마가 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안 중요하다고 해? 학생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말로 뱉어도 되는 거냐고. 야, 나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배려 없이 그렇게 막 뱉는 엄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엄마는 그날 불같이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셨고 결국은 사과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나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걸 자제하긴 했어요. 뭐 물론 그런데도 은연중에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었지만 그럴 때면 적어도 제 눈치를 보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말린 건 남편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한참 어른이신데. 당신은 화도 안 나? 어머니로서는 잘난 딸이 딸보다 못한 조건의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 우리 딸이 아깝고 내가 마음에 안 차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장모님한테 심하게 말하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다 후회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답답했던 적도 있어요. 저렇게 착해서 늘 손해만 보고 싫은 소리 듣고도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 남편을 좋아한 거긴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좋아서 말이죠. 특히 제가 더 친정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졌던 건 시댁 식구들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에 계속해서 봐와서였는지도 몰라요. 뭐 그나마 아빠가 조금 덜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빠도 은연중에 남편을 무시하는 기조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네 부모님은 평생 그렇게 잘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보고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 오신 분들이야.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 태도를 바꾸는 건 쉬운 거 아니고 너희 둘이 사는 건데 그런 부분은 포기해. 그래도 남편이 그런 대접받는 걸 못 보겠는걸?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네가 매번 그렇게 부모님한테 들이받으면 너희 남편이 더 불편해진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친구의 그 말에 그냥 받아들이고 최대한 마주치는 일을 적게 하자고 결론 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난리를 치면 남편이 중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형부가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해도 꾹 참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서방이 오늘 요리 좀 해줘. 네? 제가요? 매일 하는 일이잖아.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전문가가 해주는 요리 한번 먹어보게. 왜? 힘들어? 아닙니다. 예의라고는 없었어요.
툭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한번 해보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하긴 형부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는 했어요. 저는 원래 형부를 싫어했습니다. 언니와 결혼하겠다며 처음 소개받는 날부터 그랬어요. 처음 본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제는 살을 좀 빼야겠다. 지금보다 5kg 정도만 더 빼면 얼굴이 확 예뻐질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냅다 반말을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이에 그걸 자기 딴은 위한다며 하는 말이라는 게 저는 정말이지 싫었어요. 형부는 매사에 그런 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을 평가하는 걸 서슴지 않고 하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형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형부네 집안 사람들도 다들 재력이며 학벌이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상류층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입니다. 남편이 고졸이라는 걸 알게 됐던 날 형부가 처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 고졸은 진짜 잘 없지 않나? 아니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아니 뭐가 문제야.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놀라워서 그러는 건데. 아 오히려 처제의 그런 반응이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생각이 없이 말한 걸 늘 그런 식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 말이죠.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형부는 부모님과는 달리 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그런 말을 하는 형부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긴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면 더 와곽하고 소리를 지를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언니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어요. 언니가 얘기 좀 해. 사람 그런 식으로 막대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 얘 웃긴다. 아, 네 형부가 언제 그렇게 또 막대했어? 그냥 물어본 걸로. 사람 면전에 두고 물어보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런 것도 하나 판단 못하면 그건 사회성을 덜 배운 거 아니야? 언니도 형부도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건 모른 척 바보같이 굴어? 너 말을 뭘 그렇게 해? 내가 지금 하는 말 기분 나쁘지? 형부가 내 남편에게 한 말은 더 기분이 나쁜 말이야. 언니가 좀 하지 말라고 해. 언니 형부한테 그런 말도 못해? 언니와 그렇게 다투고 나면 한동안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원래 본성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굴었습니다. 어느 순간은 포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저도 익숙해진 겁니다. 사실 매번 화를 내는 것도 감정 노동이라 힘들 거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저희 친정 아빠 생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만나는 걸 꺼렸지만 그런 날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싶다고 다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 음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오시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나는 장인어른이 내 요리 좋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 다른 곳에서 좋다는 거 다 드시고 다니시는 분의 인정을 받은 거잖아.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기도 했고 말이죠. 남편은 정말 너무 행복해하며 아빠의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자기 별로 좋아하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처가에 그렇게 잘하고 싶어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새벽 시장까지 가서 재료를 사오고 며칠 전부터 어떻게 음식을 할지 동선을 다 짜고 남편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들떠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그랬던 남편이 너무 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 덕에 아빠의 생신상은 정말 혼자서 차렸다기에는 믿기지 않는 화려하고 풍성한 생일상이었습니다. 와, 이거 사온 거 아니고 직접 다 만든 거 맞아? 새벽 시장까지 다녀왔어. 재료 좋은 거 산다고. 이야, 대단하다. 오늘 아빠 호강하시겠네? 언니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던 엄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박서방이 고생 많았겠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얘기했나 싶다. 엄마는 입이 떡 벌어져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에게서 그렇게 인정받는 듯한 말을 듣는 게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어요. 뭐 업으로 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 업이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언니와 장모님의 칭찬에 형부는 빈정이 상한 듯 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어디가 빈정이 상할 일인진 아직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마 형부는 그간 남편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칭찬 비슷한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팍 낼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형부, 무슨 말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툭 쳤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빠의 생일이기도 했고 남편이 모처럼 부모님께 인정 아닌 인정을 받아 기분이 좋은 날이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을 더하면 형부는 참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받아칠 게 뻔했고 그러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질 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박서방 덕에 이렇게 거한 생일상도 다 받아보고 내가 괜히 요리해달라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고생을 너무 많이 했겠어.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제 요리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준비했어요.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하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 해준 음식들의 사진을 여러 장 찍기 시작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찍냐는 엄마의 물음에 친구들에게 사위한테 이런 생일상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런다 그러시더군요. 그때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을 보니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위한테 이런 생일상 받아본 장인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아빠의 그 말에 형부의 얼굴이 확 구겨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한창 신이 나서 사진을 찍고 있는 아빠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저와 언니 그리고 남편은 똑똑히 들었어요. 돈만 주면 더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있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형부는 그렇게 아빠의 생일 시작부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있는 앞에서 형부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재산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형부는 아빠에게 늘 입안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어차피 그 재산은 딸에게 돌아오게 될 테니까 말이죠. 아마 저희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죠. 늘 자신들이 더 잘 사니까 덜 주시면 어떡하냐고 전전긍긍 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는 내내 형부는 감정이 불편한 티를 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언니가 옆에서 말리는 게 보였습니다. 뭘 그렇게 술을 급하게 마셔? 천천히 마셔. 아유, 안주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술이 술술 들어가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인상이 확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용히 제 팔을 잡고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 말이죠. 그리고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또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형부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그 말이 오로지 칭찬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불편한 얼굴로 자꾸 형부를 바라보더군요. 형부에게 계속해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얘기를 했지만 형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이, 박서방. 그 말투 자체가 굉장히 띠꺼웠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형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언니가 형부 어깨를 꾹 잡고서는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취했어. 집에 가자. 아이고 놔. 나 안 취했어. 취했어. 집에 가기 싫으면 작은 방 들어가서 한숨 자든가. 안 취했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취한 사람 취급해? 기분 나쁘게. 언니가 인상을 팍 썼어요. 기본적으로 언니도 형부의 편을 드는 게 대부분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선을 넘는 건 싫어했거든요. 언니는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형부가 밖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형부는 그런 언니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조금 굴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남편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박서방 같은 사람이 너무 부러워.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대단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 누구는 쎄 빠지게 일해서 용돈을 수백을 들여도 그런 웃는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저 고맙네가 끝인데. 이번에는 엄마가 말렸습니다.
아니, 오서방,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오늘 저 많이 섭섭해요,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그동안 학벌도 집안도 가진 것도 별로 없다고 무시하실 때는 또 언제고, 기껏해야 이런 상 몇 번 받았다고 마음이 그렇게 쏙 돌변해서는 이번에는 아빠가 헛기침을 하셨어요. 오서방. 하지만 형부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에? 박서방, 말을 좀 해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유세를 떨어? 돈 주고 사람 사서 출장 뷔페 시키면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안 그래? 말을 보라니까. 정말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언니가 꾹 참는 듯 주먹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한숨을 쉬었고 말이죠. 남편은 그냥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마 형부는 남편의 동요 없는 그 모습에 더더욱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점점 더 과해졌을 거라고요. 형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고 어화둥둥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칭찬만 했고 어디를 가나 본인이 제일 잘난 그런 사람이었죠. 당연히 그동안은 저희 집안 식구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게 자기 눈에도 보였을 테니 사위 둘 중에 자신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여겼을 텐데 그 관심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오는 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형부의 성격에 감히 너 따위가라는 생각을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그건 너무 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라도 조금도 형부를 이해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건 형부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감정적인 거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나도 그냥 요리나 할 걸, 괜히 힘들게 공부해서 힘들게 의사 되면 뭐하나, 이렇게 처가에서 대접도 못 받고, 우리가 언제 자기를 대접 안 해줬다고 이래? 겨우 그 한 번을 못 봐서 그 꼴을 보이는 게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웃음만 나오더군요. 지금 봐봐, 나보다 박서방이 더 귀한 사위잖아.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어딨나? 다 귀한 사위인 거지. 그게 문제라고요. 형부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랐어요. 어떻게 박서방이랑 내가 같아요? 네? 다 같이 귀한 사위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나는 의사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형부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거였어요. 자기는 우리 남편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서 화가 났던 거죠. 그동안 노골적으로 차별을 해온 것도 뭐 예상은 했지만 그런 마음에서 한 게 맞았고 말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아빠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참 오서방 그만 못하겠는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가진 걸로 판단해서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지금 어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그 낮고 단호한 말에 형부는 잠시 움찔했어요. 그러고는 입을 다무는가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술 기운이 더 오르는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러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처음에는 고졸에 집안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위 삼기 싫어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같은 귀한 사위예요. 네? 그 말에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며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왜? 그리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야 딸을 더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으니 그랬던 거고. 결국 이렇게 다 잘 지내면 좋은 거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냈나? 당신 진짜 그만해. 나 진짜 화낸다. 언니의 표정이 사뭇 심각해졌습니다. 저희 언니는 한 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가족들 모두 그걸 알아서 언니가 정말 화가 나기 전에 그럴 만한 일을 멈추거나 혹은 그럴 상황을 피했고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니, 당신도 태도를 이렇게 싹 바꾸는 건 아니지.
내가 무슨 태도를 바꿨다고 이러는 거야? 아, 당신도 박서방 은연중에 무시했잖아. 형부는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본인이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확인 사살을 받으니 상당히 기분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었던 것과 그걸 확답으로 받는 건 다르니까요. 진짜 이 집 식구들 단체로 약 먹었나 싶어.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위를 두고 저런 사위를 더 예쁘다 할 수 있는 거냐고. 아, 지금 다들 제정신이야?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형부를 일단 말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형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젊은 남자이다 보니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형님, 그만하세요. 에, 이거 지금 네가 나를 잡은 거야? 네가 뭐라고 나를 잡아? 어? 너 따위가 뭐라고? 형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쳐내듯 밀쳤어요. 남편은 바닥에 쓰러지듯 엎어졌습니다. 야, 어디서 나대? 야, 이 새끼야. 고졸 주제에 나대지 마. 저는 순간 눈이 핑 도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제 이성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러고는 삿대질하며 저에게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처제 때문이야, 어? 아니, 조건에 맞춰서 우리 집이랑 얼추 비슷한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좀 좋아? 왜 저런 조건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맞는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설치긴 설쳐. 그러면서 저에게도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저보다 덩치도 한참이나 큰 형부의 모습에 아마 평소라면 쫄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앞서 얘기했듯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저 자식이 주제도 모르고 내 앞에서 깝치는 거 아니야. 짝 하고 온 거실에 누군가가 누구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형부의 뺨을 내리치는 소리였어요. 순간 모든 식구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형부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으니까요. 사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무시할 때 식구들에게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거나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긴 했지만 저는 누군가를 때려보거나 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폭력을 아주 싫어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런 저를 알고 있으니 식구들이 놀라는 건 당연했어요. 우선 식구들보다도 제가 더 놀랐고 말입니다. 손이 그냥 먼저 나간 거거든요. 처제, 지금 미쳤어? 미친 건 제가 아니라 형부죠. 사람을 앞에 두고 면전에다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매일 자기는 상류층이라는 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형부는 멍하니 자신의 볼에 손을 가져다 대고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뭔가 이야기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이번에도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감히 이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할 얘기긴 했지만 말이죠. 그, 그게 무슨 소린데? 뭐, 어떤 사람인데? 이제 저는 형부가 아니 모든 사람이 모르는 얘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형부가 왜 남편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건지 먼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기가 꽤 길긴 해요. 저희 시댁은 어르신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시댁 어르신들은 형부의 가족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시댁의 식구들이 형부의 가족들을 기억하는 거긴 했지만 말이죠. 형부의 아버지도 의사세요. 형부는 말 그대로 의사 집안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형부의 아버지는 꽤 유명한 의사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장기의 위치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암 수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권위자였던 분이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집에서 책을 쓰고 계시는 중이라 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아버지는 그 형부의 아버지에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30년도 더 된 옛날 얘기긴 합니다. 그때는 의료사고가 뭔지도 모를 때였어. 그냥 의사는 하늘, 특히 우리같이 돈 없는 환자들은 땅, 뭐 그런 시절이었지.
지금도 그다지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신의 직업으로 계급을 나누려 드니까 말이죠. 마치 조금 전까지 저희 형부처럼 말입니다. 모두 의료사고라고 했다. 안에 무언가 굉장히 큰 실수가 있었다고. 당시 집도이였던 분이 큰일 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지나가다 들었었어. 그리고 그날 그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내 아버지셨고 말이다. 그때 당시에 시아버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셨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지금도 그냥 일반인은 의료사고에 접근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오죽했겠냐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았던 1인 시위 같은 것도 병원 앞에서 하시고 병원을 들어오는 환자에게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쓴 전단지 같은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말이죠. 밥 먹듯이 경찰에 불려갔었고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제가 찡해질 만큼 슬픈 얼굴로 말이죠. 억울함 다 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했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겠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과거는 싹 다 잊은 채로 말이다. 난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단전에서부터 불길이 확 끓어올라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날 시아버지에게서 보았던 분노와 슬픔은 정말 깊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이지 평생의 원수일 테고 그 되갚음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로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그 평생의 원수와 다시 재회하게 됐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그건 바로 제 결혼식장이었어요. 시아버님이 평생의 원수라 말하며 얼굴도 이름도 하나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는 상대는 다름 아닌 형부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티를 하나도 내지 않으셔서 몰랐거든요. 나를 알아볼까 아니면 몰라볼까 그게 그냥 궁금하더구나. 그래서 인사를 했어. 네 시아버지라고 말이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형부의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절망 같은 걸 느꼈어. 나는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아파하고 또 죄스러워하며 마음에 돌을 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웃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술을 많이 마셨었지. 남편에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술이 드셨다는 얘기 말이죠. 원래 그렇게 술을 마시는 분이 아닌데 자식 보내서 마음이 허하신가 하는 말을 남편이 농담으로 지나가듯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게 저 이유였던 거예요. 남편은 본인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자신에게만 말해줬다면서 말이죠. 사실 남편도 술을 마시고 주정 아닌 주정을 하다가 저에게 들킨 거긴 합니다. 제가 닥달해서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매우 반기지 않으셨어요. 생각이 많으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돈인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도 아버님 평생의 원수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가족분들은 잘못이 없지 않니? 그냥 과거의 악연일 뿐인데. 시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과거를 묻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에도 놀랐지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에도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말이죠.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괜찮지 않을까? 아이,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보기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미 그렇지 않게 알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만 입을 다물면 되는 일이다. 너를 그리고 내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저와 남편은 저희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시아버지를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와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아버님의 저 억울함과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치.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한이 곧 내 한이 될 테니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이 사실을 언제 어느 때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형부가 남편을 밀치며 막말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고 말이죠. 다시 그 순간을 얘기하자면 대체 무슨 사람인데? 뭔데? 형부는 그렇게 얘기하며 저에게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언니까지 모두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한 자씩 누르듯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어요. 형부 아버지가 저희 남편 할아버지를 죽이신 분이시거든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간 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정지했어요. 말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장 먼저 물어온 건 다름 아닌 언니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부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님이 죽이다니. 제가 아직도 무슨 말인지 생각하는 듯 멍하게 있는 형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니까 형부가 저희 남편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 벌 받으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셨다고 이래?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형부를 노려보듯 보며 말했습니다. 30여 년 전 박필복 씨의 보호자이자 아드님인 박정팔 씨 기억나시냐고. 형부 아버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 못하시면 그건 정말 저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으니까.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아빠의 생일날 그럴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아빠에게 따로 사과를 했습니다. 괜찮다. 뭐 생일이 오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는 너무나 다행히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저희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했어요. 그 이후 언니가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의료사고였지? 라고 말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다고요. 언니는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더군요. 네 말 듣고 좀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 그때도 이거는 의사 과실이라고 그쪽에서는 나름 유명했던 수술이었나 보더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말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런 말이 돌 정도면 정말로 의사 과실이 너무 큰 수술이었을 거라고. 언니는 그렇게 얘기하며 어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 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 너희 시아버님 성함 얘기하니까 바로 아시는 병원 관계자분 얘기를 들었어. 그때 병원에서 1인 시위하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언니는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언니의 성격이기는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리고 자신의 안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했던 거였고요. 그 성격이 이 일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았어요. 니네 형부한테 다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버럭 성질부터 내더라고.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얼마나 실력과 명망을 갖추신 분인데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여쭤본다니까 그제야 자기가 물어보겠다고 했어. 그러고는 형부에게서 들은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형부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아, 그거 아버지도 기억은 어렴풋이 나시는데 의료사고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던데? 그때 어디서 병원 직원들이 다른 얘기하는 걸 보호자가 잘못 듣고 와서는 병원 잘못이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아니, 박서방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제 넘음이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구나 싶더라니까. 언니는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미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그 사건에 대해 파고들어서 알 만큼은 아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언니 나름대로 다 결론을 지은 상태였고요. 언니가 내린 결론은 당연히 언니의 시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언니가 말했대요. 내가 아버님께 다시 물어볼게. 언니의 그 말에 형부는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지금 당신 동생이랑 박서방 말만 믿고 내 아버지, 당신 시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말이죠.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요. 언니는 형부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뭐 형부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비양심적인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처벌할 수도 없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피해자들 탓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언니와 형부는 그날 이후로 싸움이 굉장히 잦아졌다고 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늘 그 문제였고요. 언니는 그렇게 형부와 큰 마찰이 생기면서 형부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 이혼할 거야. 라고 말이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한 번도 그 일이 시작되고 언니와 형부가 이혼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이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어. 저런 사람이랑 가정 계속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설득이 먹힐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죠. 언니는 그렇게 형부와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어요. 처음에는 형부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형부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그냥 이혼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더군요. 뭐 그랬겠죠. 저희 시아버지와 넓게 보면 가족인데 그렇게 얽혀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언니는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됐고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형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언니의 전 시아버지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그 병원은 비리가 많았고 또 생각보다 그 시절 그 병원에서는 의료사고가 잦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저기 피해자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자료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결과는 완전 다행히도 방송을 탈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다며 그쪽의 제작진 분들이 자신들이 할 일이 없겠다고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해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병원의 일은 방송이 나갔고 언니의 전 시아버지의 일은 많은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병원 비리에 대한 걸로 말이죠. 그분이 아마 진심으로 사과만 하셨어도 일이 이렇게는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언니도 이혼하지 않았을 테니 아들의 인생에도 회방을 놓은 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많은 사람이 그분의 잘못을 알게 본인이 스스로가 자처했어요. 형부가 언니와 저를 찾아와서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인 자신의 부인에게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비호할 수 있냐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단지 그 사과 한마디만 바랬을 뿐인데요. 아마 형부가 그날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언니의 전 시아버지가 그 사건을 부정하지 않고 저희 시아버지에게 사죄를 드리러 왔다면 지금쯤은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형부와 그의 아버지가 더더욱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끝끝내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저희 시아버지도 말이죠.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래도 너희 덕에 우리 아버님 일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때 혼자 종이 들고 그 병원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 미친 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말이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그리고는 감격스러운 말투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하늘에서 한을 푸셨을 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죄스러운 마음을 덜었고 너희들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 운명 같은 게 정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물론 언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언니가 가지고 와서 조카도 잘 키우고 있고요. 저희 언니 능력 있고 또 저희 집이 부자니 걱정은 없습니다. 아, 저희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무슨 이혼하시며 굉장히 놀라셨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런 집과 사돈이었던 게 싫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고 말이죠.
아빠는 내년에 남편에게 식당 하나를 차려줄 계획이에요. 아직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빠는 남편의 요리에 정말 진심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 얘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너무 길어지게 된 것 같네요. 긴 얘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는 병원을 계속 다녀야 했지만 초등학교 때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저는 딸아이를 보면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 딸아이를 어린애 취급하게 된답니다. 물론 그때마다 딸아이는 자신은 다 큰 성인인데 왜 그러냐고 정색을 하지만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폐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제가 임대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죠. 임대업은 친정의 가족 사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뒤로는 제가 맡아서 하게 됐어요. 남편은 지금 말로는 딸바보라고 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양한 이벤트로 딸아이를 웃게 만들던 사람이었죠. 딸아이가 울기라도 하는 날에는 본인이 더 슬퍼하면서도 혹시나 누가 우리 딸을 울릴 것은 아닐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범인 색출에 나섰답니다. 딸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희망했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수학이 재미있고 수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니 수학 교사로 목표를 바꾸더군요.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선생이란 직업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교사, 즉 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존재니까 딸아이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딸아이는 그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말하며 그래서 더욱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단박에 임용고시까지 패스한 딸아이는 다행스럽게도 근처 중학교에 자리가 나서 바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용고시 패스 이후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딸아이의 고모가 선을 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군요. 옷가게를 하던 애들 고모는 남편의 이복 동생으로 이혼 이후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애들 고모는 제대로 위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술만 마시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가 옷가게를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한테 그것도 이복 동생한테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냐고 당연히 주변에서는 한마디씩 했죠. 하지만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 다른 동생들보다 이복 동생이 애들 고모를 더 많이 예뻐하고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애들 고모가 그동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선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 이제 지연이도 결혼해야죠. 아, 남자친구 없으면 이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해요. 아, 동창 아들인데 인물도 훤하고 사업 수단도 좋아서 가게도 여러 군데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애들 고모에게서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입가가 고집 있게 보이더군요. 저는 딸아이에게 물어는 보겠다고 하고 말을 줄였습니다. 애들 고모가 가고 나서도 한참은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딸아이에게 선자리가 들어오다니 벌써 그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만나보라고 했더니 길게 고민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거절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만나면 다 결혼하는 세상도 아니고 고모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서요. 고모 입장도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말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괜찮은 사람일지? 저는 딸아이의 미소에 크게 웃고는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될 테니 알겠다고 했죠. 애들 고모가 소개시켜준 남자는 보쌈 체인점을 포함해서 3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식당에 취직한 남자는 금방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든을 팔고 보쌈 체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그 남자와 선을 보는데 제가 괜히 긴장됐죠. 그날 집에 돌아온 딸아이는 상당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첫 만남에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냐고 그냥 나쁘지 않다는 정도였죠.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몇 번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엄청 진지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고모한테 철민 씨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물어봐 줄래요? 고모한테? 왜? 무슨 일 있대? 그저께만 해도 데이트 잘하고 들어왔더니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요. 절 집까지 데려다주고 나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고 걱정이 돼서요. 저는 애들 고모에게 딸아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애들 고모는 엄청 당황하면서 집안 일이라서 자신도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딸아이는 며칠을 그렇게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그냥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고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연락을 뚝 끊어버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더러 그냥 잊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정말 그 철민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딸아이는 놀라운 얘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딸아이 말에 의하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말이죠. 물론 딸아이는 할 말이 없다고 딱 거절했다지만 남자가 마지막이 돼도 좋으니까 제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따라갔다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겁도 없이 거기를 어디라고 갔다 오기는 따라갔다 와. 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좀 하든가. 엄마도 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변명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얘기 들어달라고 하는데 딱 잘라 거절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한두 살 어린 애도 아니고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봐요. 아무 일도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뉴스도 안 봐? 제가 워낙 정색을 하고 화를 내자 그제야 딸아이는 잘못했다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고는 남자와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게 된 것은 아팠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와 여러모로 맞는 부분이 많아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도 했지만 아프다는 사실이 오히려 동정을 살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얘기하는 것이 미뤄져 결국에는 잠수를 탄 것처럼 되었다고 말이죠. 얘기를 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남자의 해명에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죠. 딸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만약 저였더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았겠지만 딸아이는 생각이 다른 듯 보였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고는 이미 딸아이의 결정을 알 것 같았죠.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모른 척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아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할 정도인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있겠어? 아무리 아팠다고 하지만 카톡 하나 정도는 충분히 했을 텐데 엄만 솔직히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 딸아이는 제 말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이 그렇잖아요. 몸이 좋지 않아서 당신과 만날 수 없다고 카톡을 남겨도 남길 수 있는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사실 그때는 그랬다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조금 더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설득은 무리겠다 싶어 딸아이 마음대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지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한 이후 남자의 행동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딸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갑자기 잠수를 탔던 사람과 동일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하루는 딸아이가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심하게 알아눕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다행이라고 하면서 응급실을 다녀와서는 하루 종일 약을 먹고 잠만 잤죠.
월요일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난 딸아이는 그나마 움직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폰을 보다 말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무슨 난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들어오는 딸아이의 손에 보자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남자가 가져다 뒀다고 연락이 왔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보자기를 풀더라고요. 그 안에는 큰 보온병에 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딱 먹기 좋을 만큼의 온도였죠. 그릇으로 옮겨놓고 보니 버섯과 각종 야채의 전복도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판되는 죽은 아니었어요. 딸아이는 감동받은 얼굴을 하고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간도 딱 좋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진 모르지만 정말 음식 솜씨가 좋구나 싶었답니다. 아직 몸도 성하지 않은데 버스나 지하철을 어떻게 타려고. 엄마가 데려다 줄게. 오늘 일정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시키신 일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데려다 주고 가도 늦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나가자.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딸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섰죠. 그런데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와 딸아이를 보고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철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남자는 약간은 낭패라는 눈으로 저와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죽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주고 간 것 아니었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처음 만들어 본 죽인데 맛있다니 다행이네. 너 출근하는데 데려다 주려고 그랬지. 어머님도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남자는 처음 만나는 제게 대뜸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만지더군요. 저는 굳이 호칭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그럼 딸아이를 잘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는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틈으로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딸아이가 볼을 발그레하게 붉히고는 남자가 열어준 조수석에 타면서 까르르 웃더라고요. 저렇게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남잔데 내가 잠수 사건으로 너무 나쁘게만 봤던 것은 아닐까 싶은 반성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데리러 왔던 남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도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심지어는 오는 길에 병원까지 들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였어요. 그 뒤로 딸아이는 그 남자와의 만남이 퍽이나 즐거워 보였어요. 다녀오면 항상 재미있어 했고 종종 제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벤트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해야 할까요? 특정 기념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소소하게 깜짝 선물을 하는 것 같았죠. 딸아이의 감동 포인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특히 손편지를 종종 써주는 모양인데 그때마다 딸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빛이 나더라고요. 그날은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자 쪽에서 근사한 일정을 잡았다고 하면서 신나게 나갔던 딸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오자마자 딸은 잠시 제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나가보면 안다고 하는데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갔더니 그날 봤던 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때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철민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인사를 하더니 쭈뼛거리면서 트렁크를 열더니 커다란 꽃다발을 제게 내밀더군요. 저는 순간 제가 오늘 딸아이와 남자를 집에 초대했었던가 생각을 더듬어 봤을 정도로 당황했어요. 왜 꽃을 저에게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었는지 딸아이가 제 팔을 톡톡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갑자기 커다란 꽃을 받아서 좀 놀랐어요. 오늘 우리 딸아이 생일인데. 그래서요. 지연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지연이를 졸랐습니다. 잠깐 만나 뵙게 해달라고요. 저는 예상 밖의 대답에 꽃다발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점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나 싶어 다르게 보이기도 했죠. 제가 고맙다고 하자 엄청 기뻐 보이는 얼굴로 그런 다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둘이 저녁 먹은 거 아니었어? 철민이가 이렇게 좋은 날 엄마랑 저녁 먹으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던 거래.
저는 또 한 번 의외의 행동에 남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괜히 헛기침을 하던 남자는 다음번 초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먼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잠깐 사이였지만 딸아이가 왜 남자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딸아이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약속한 대로 남자를 집에 초대했고 얘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엄청 재밌게 할 줄 알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데 너무 많이 웃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갈수록 남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싹싹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딸아이를 잘 챙겨주는 것이 눈으로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죠. 문제는 상견례를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그냥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상대방이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이 쎄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장은 깔끔하고 조용한 개인 룸이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았고 분위기도 좋았죠. 바깥 사돈은 해외에 있다고 해서 같이 자리를 하지는 못했죠. 예비 안사돈의 첫인상은 솔직히 좋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도도함을 넘어서 뻣뻣하다고 해야 할까요? 여기 누가 예약을 한 거야? 아휴, 급이 낮아도 너무 낮네. 자리는 이게 뭐니? 갑갑하게. 음식은 또, 아우, 왜 이래? 코스 요리가 영 별로잖아. 좀 더 좋은 것은 없었어? 없어 보이게 이런데 자리를 만들다니. 네 생각이니? 아니면 세아가? 어느 쪽이든 센스 없이 정말 내가 다 부끄럽구나. 자기 딴에는 작은 소리로 예비 사위에게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면 딸아이가 나중에 시집살이를 단단히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죠. 후식이 나오고 예비 안사돈이 제게 묻더군요. 임대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가지고 계신 건물이 꽤 있으신가 봐요. 건물은 주로 어느 동네에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속으로는 엄청 당황했지만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 사업이라 정확하겐 저도 다 알고 있지는 않네요. 아이들 결혼식 문제 말인데요. 사돈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큰 호텔에서 하는 건 어때요? 식도 1, 2부 나눠서 성대하게 말이죠. 혹시 사돈께서 아시는 곳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발은 더 넓으시겠죠. 그리고 일단 예단비는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엄마, 무슨 얘기를 저랑 나중에 얘기해요. 둘이서 얘기가 된 상황은 아니었는지 예비사위가 화들짝 놀라며 말렸지만 예비 안사돈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훅훅 들어오는 예비 안사돈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결혼은 서로 다른 가족들의 결합이라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결혼식은 두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대답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단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산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얼마다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나 사도는 아이들의 계획한 것을 보고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알면 뭘 안다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게 낫죠. 아이들한테 맡겨두면 어른들 입장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른인 저희들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 한두 푼 오가는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글쎄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속에 돈이 오간다는 표현은 좀 듣기 거북하네요. 물론 결혼은 가족의 결합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식은 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니까 저는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제 말에 예비 안사도는 기분 나쁘다는 얼굴을 했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를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아이에게 결혼식이나 예물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딸아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은 예비 안사돈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잡혔더라고요. 저와 달리 종교가 있는 딸아이가 성당에서 하고 싶다고 했죠. 예비 사위도 함께 다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예비 안사도는 펄펄 뛰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비 사위가 해결을 본 상태라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둘이 원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줬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쁠 때 딸아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제 눈치를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숨김없이 하는 아이라 무슨 큰일이기에 눈치를 저렇게 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른차를 할까 하다가 기다리기로 했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더니 결심이 섰는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철민 씨가 석 달 정도 있으면 지금 가게 자리가 계약이 만료가 되나 봐. 근데 하나같이 지금 임대료로는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해서 가게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갑자기? 아, 결혼식 준비를 정신없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면서 가게 자리도 알아봐야 해서 몇 배는 더 정신이 없어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제가 이런 부탁드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저는 말하기를 주저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대충 감은 오더군요. 가게 이전과 관련된 부탁이겠다 싶었어요.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거나 심하면 건물 중에서 빈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철민 씨는 이쪽에 좀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벌써 예비사위와 얘기를 한 모양인지 제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예비사위가 이전하려고 알아보는 자리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하나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주변이었습니다. 거기다 자리가 워낙 좋아서 임대료가 다른 곳들보다 월등히 센 곳이기도 하고요. 여긴 자리가 워낙 좋아서 임대료가 보통은 넘을 텐데 여기로 온다고?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보다 임대료가 더 높을 수도 있어. 딸아이는 예비사위가 이왕지사 옮기게 된 것 자리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눈치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제 건물에 자리가 있으면 좀 넣어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임대료가 높은데도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혹시 제가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예비 안사돈의 행동으로 미뤄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우선 딸에게는 자리를 좀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개운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일을 도와주는 실장님께 전화를 넣어 예비사위가 운영 중인 가게들의 정보와 임대 계약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동네 오빠라 제 얘기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알아보느냐고 하는 건지 물어봤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결혼 준비는 착실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외손녀 결혼인데 한복은 자기가 맞춰주겠다고 하시면서 유명 한복점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예비 안사돈과 예빈 사위 그리고 저와 딸아이까지 넷이 한복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애들 고모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고모잖아요. 거기다 둘 소개시켜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복 얻어 입으러 왔어요. 괜찮죠? 아유,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희랑 같이 오셨을 텐데. 애들 고모는 누구랑 같이 온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빨리 원단을 좀 보자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 곧 사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봐주시기로 했다며 책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골라보라고 하더군요. 애들 고모와 예비 안사두는 제일 고급인 원단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서 이걸로 만들자고 둘이서 아주 신이 났더군요. 딸아이는 옆에서 보니 정신은 딴 곳에 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이가 괜찮아 보인다고 권하는 사진에도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딱히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딸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외할아버지가 해주시는 한복인데 예쁜 것으로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고모가... 저는 딸아이의 말을 자르며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기다리며 많이들 한다는 한복 사진을 넘겨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 카톡이 왔어요. 부탁받은 일이라고 하면서 파일로 왔더군요. 실장님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하며 꼼꼼하게 보고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막 파일을 확인하려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처음 보는 색상의 원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좀 늦었죠. 원단을 구하러 다녀오느라고요. 회장님께서 외손녀를 최고로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제가 특별히 원단을 따로 알아봤습니다. 원단을 내려놓고 사장님이 제게 손을 내밀기에 가볍게 악수를 나눴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예비 안사돈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방금까지 애들 고모와 신나게 얘기를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입을 꾹 다물고 있기만 하더군요.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꾸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비 안사돈과 예비 사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던 사장님의 얼굴이 삽시간에 일그러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더라고요. 저와 딸아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를 바라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들 고모도 눈치를 보더니 슬쩍 몸을 뒤로 빼더라고요. 뻔뻔스럽기도 해라. 내 딸 인생을 그렇게 망쳤으면서 결혼을 한다고? 내 가게에 나타나? 감히? 어디로 꽁꽁 숨었나 했더니만 숨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네. 여긴, 여긴 어떻게, 분명 부산에 있을 사람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 알 바 아니지. 혹시 이분들은 아나? 너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너희 모자의 추악한 모습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느냐는 말이야. 사장님의 말에 화들짝 놀란 예비 안사두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며 사장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난 사장님은 그런 예비 안사둔을 피하고는 오히려 그녀를 밀어버리더군요. 예비 사위가 놀라며 자신의 어머니를 부축하러 움직이자 사장님은 그제야 그의 모습을 눈치챘는지 방금보다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 새끼 감히 내 딸 인생을 그렇게 시궁창으로 만들고는 감쪽같이 사라져? 인간도 아니야 너 같은 새끼는. 사장님은 예비사위의 뺨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리가 방에 울렸죠. 그리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려서는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인간도 아닙니다. 절대 이 결혼시키면 안 돼요. 이 새끼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학생을 임신시켜서 자식 낳은 건 알고 계셨어요? 아마 이 집 조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임신한 여자아이는 아이만 두고 사라져서 결국 이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는데 자기 아들 인생 망친다고 조카로 호적에 올렸거든요. 이런 얘기 당연히 모르셨죠?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에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딸아이도 처음 듣는지 손을 떨고 있더군요. 저도 너무 놀라 할 말이 없었지만 우선 딸아이의 손을 잡고는 심호흡을 했어요. 예비 안사돈이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사장님 입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에요. 철민이는 자식으로 입적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극구 말렸어요. 사돈, 어렸잖아요. 아직 책임감이 뭔지 모를 때의 일입니다. 사돈도 엄마니까 제 맘 이해하시잖아요. 자식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맘 아시겠죠? 당연히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책임감이 뭔지 모를 때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거 놔. 어디서 더럽게 내 몸에 손을 대? 그럼 내 딸한테 할 리는 아직도 저 새끼는 책임감이 뭔지 모른다니? 그래서 그랬어.
결혼하자며, 결혼하자고 약속까지 했다며, 그래서 임신까지 시켰으면서 뭐? 아이를 지워? 결혼은 급이에 맞아야 하는데 착각을 해? 오해세요. 저희는 그런 이유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유로 헤어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자기애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 야, 너 입이 있으면 네가 말해봐라. 무슨 생각으로 우리 딸한테 남자가 너 말고도 또 있었던 거 아니냐고 했는데. 예비 사위의 얼굴은 불다 못해 칙칙할 정도로 검게 변한 상태로 사장님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비 안사두는 다 모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사장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닥에 내팽겨지기만 했죠. 저는 이런 미친 상황에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그럼 뭐가 이유라서 헤어졌냐고? 네 입으로 그랬다며? 애초 결혼할 생각 없이 만났다고. 잠깐 놀려고 만났는데 우리 딸이 진지해져서 재미가 없다고. 네가 말했잖아. 아니야? 우리 애는 네 그 말 때문에 충격받고 약을 먹었어. 죽으려고 했다고. 겨우 늦지 않게 발견해서 살았지만 뱃속에 아이까지 잃고 지금 어떤 상태인데 네가 알기는 해? 우리 애를 그렇게 망쳐놓고 네가 지금 결혼을 한다고 내 가게에 나타나? 그 일이 있었던 때가 언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손에 자꾸 땀이 차더군요. 딸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예비사위와 자신의 딸이 만났던 시점은 3년 전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시기를 대충 들어보니 딸아이의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탄 일정과 비슷하더라고요. 예비사위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던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딸아이는 벌떡 일어나 예비사위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는 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딸아이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죠. 예비 안사두는 감히 누구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것이냐며 그런 제 딸을 밀었습니다. 제가 이성이 끊어진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두 손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제 딸에게 손을 대다니요. 저는 바로 예비 안사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딸아이가 날리지 못했던 뺨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만 늘어놓고 우리를 속였으면서 어디서 내 딸한테 손을 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사장님의 딸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것 같아? 각오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 모자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이거 놓고 말해. 막말로 우리가 너희한테 뭘 했는데 임신을 시키기라도 했어? 결혼 준비하던 사이인데 네가 뭘 당했다고 그래? 이거 안 놔? 혼외 자식 얘기는 물론 처음부터 다 거짓인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뻔뻔하게 눈을 치켜뜨면서 소리를 지르는 예비 안사돈의 모습에 뺨이라도 한 대 더 때리려고 손을 들었더니 급하게 사장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제 손목을 강하게 쥐는 힘에 정신을 차린 저는 주저앉아 멍하게 있는 딸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먼저 가보겠다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엄청 놀란 얼굴로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애들 고모가 보이더군요. 처음부터 예비사위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애들 고모다 보니 당연히 원망이 가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어요? 설마 다 알고 계시면서 지연이한테 만나보라고 하셨던 건 아니죠? 설마. 당연하지. 지연이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저 아니에요. 웃기지 마. 나한테 굉장한 돈줄이 있다며. 딸 하나뿐인데 돈도 많아서 사이만 되면 한탕 크게 할 수 있다고 꿰인 사람이 너잖아. 어디서 너만 살겠다고? 저는 그래도 애들 고모만큼은 관련이 없길 바랐는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애들 고모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정말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던 애들 고모였기에 저는 두 사람이 이미 한패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비틀거리는 딸아이를 부축해서는 바로 한복점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는지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제게 미안하다고 했죠. 그 소리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잘못도 없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며 예비사이가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상대해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어? 어미가 돼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연이가 그런 인간을 만나게 둬? 칠칠치 못한 것.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우리 손녀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인간을 이대로 두고 넘어갈 거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버지까지 나서실 필요 없어요. 제가 도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에요. 당연히 제가 알아서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선 애들 고모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와 살고 있는 집을 일주일 안으로 당장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월세부터 시작해서 애들 고모가 가져간 돈까지 싹 다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죠. 저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복점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파일이 생각났어요. 급히 열어서 확인해 보니 실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선 가지고 있다는 세 군데의 매장은 실적이 저조해서 가맹점 유지도 힘든 실정이었어요. 임대료가 언제부터 밀린 것인지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건물주에게는 장모될 사람이 임대업을 크게 해서 자기는 그쪽으로 옮긴다며 이런 구질구질한 곳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에 식당을 오픈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누가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미 혼자서 김칫국을 한가득 들이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실장님께 바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실장님, 자료 감사해요. 일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데 저 대신 좀 움직여 주시겠어요? 건물 사들일 준비는 해두었어. 시세보다 좀 더 쳐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팔겠다고 하더군. 실장은 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죠.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가 앉게 하고 싶으니까 그놈이 살고 있는 집도 정리 부탁드리고요. 실장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죠. 전화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그제야 허탈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딸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더라고요. 저는 그 곁에 누워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울음을 참으면서 제발 더 이상은 딸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연가를 내고 돌아왔어요. 다행히 방학 중이라 크게 무리는 없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잠시만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살고 있는 작은 오빠네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큰 오빠는 아버지와 사업을 하는 중이지만 작은 오빠는 영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작은 오빠가 딸아이를 보고 싶어 했기에 권했습니다. 딸아이는 저만 두고 가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딸아이를 보내고 싶었어요. 분명 한동안은 주변이 시끄러울 텐데 굳이 그런 모습까지 딸아이가 보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가 출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애들 고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어요. 아,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집이며 가게며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정리하시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이 생각해서 제가 참았어요. 그이가 워낙 애틋하게 여긴 여동생이니까. 그런데 지연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 고모라는 사람이 쓰레기 축에도 들지 못할 인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오해라니까요. 저 정말 아니에요. 그년이 괜히 지가 불리해지니까 저한테 몰고 가려는 모양인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조카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오빠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그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빨리 정리해 주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 다 시켰으니까 그냥 짐만 챙겨서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애들 고모가 눈물까지 찍어내며 너무하다고 했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거짓 눈물인 게 너무나도 뻔히 보였거든요. 제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자 애들 고모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랑 다를 거 하나 없어. 자기는 고작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사는 주제. 고작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생색이나 내고 지연이도 지 엄마 똑 닮아서 재수없게 고고한 척.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알아? 왜 그랬냐고?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어서 그랬다. 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매달 가게 운영 핑계대고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가져간 돈으로 놀러나 다니고 그게 다 횡령이야. 알아? 저는 애들 고모가 가져간 돈의 내역서를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는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소송하자고 말이죠. 소송이란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애들 고모가 갑자기 제 다리에 매달려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정말이지 무슨 사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기 편한 대로 바뀌는지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고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막 집도 가게도 다 빼앗기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 오빠 생각해서. 빼앗기다니 원래 내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이 부르지 마세요. 나중에 죽어서 그이 만났을 때 날 원망해도 어쩔 수 없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참아줄 생각이 없거든. 저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애들 고모는 절대 안 나가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결국은 제가 부른 경비들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정말 온몸에 지인이 빠지더군요. 머릿속에는 애들 고모의 말이 자꾸 생각났지만 애써 머릿속을 비우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12번을 찾아와도 더 찾아와야 할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고도 제 앞에 찾아올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 거래한 건물을 찾아갔죠. 정리 중이라고 들었던 것도 꽤 지났으니 지금쯤이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두 곳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자리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임대를 내놓기 무섭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간 김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가장 큰 건물로 향했습니다. 예비사위에 보쌈집이 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다른 가게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건물주 되세요? 저번에 한번 만나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여기는 왜 이런 상태고요? 다들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진짜 해도 너무해서 이렇게 다 따지는 중이에요. 지금 며칠째 가게 문을 닫고 들어서서는 열어주지도 않는데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역한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른다고요. 손님들이 이게 다 무슨 냄새냐고 할 정도예요. 진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되고 미치겠습니다 아주. 가게 주인의 말처럼 역한 냄새가 가게에서 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가게의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안에서 먹고 자고를 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가게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여기 보쌈집 남자 사장이랑 친구들 가던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 경찰을 불러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상태라는 것도 보여드렸죠. 무엇보다도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것이 통했는지 결국 문이 열리더라고요. 안에는 온갖 쓰레기 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남자는 다름 아닌 예비 사위였습니다.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며 힘들어했어요. 예비 사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했는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고 했어요. 다 당신 탓이야. 경찰들은 급하게 달려드는 예비 사위를 막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고 외쳤죠. 제게 달려드는 모습에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만 몰아쉬자 경찰은 구급차를 부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자꾸만 휘청거렸어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어떤 여성분이 제게 생수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겨우 물을 마시면서 놀란 마음을 다스렸어요. 뭐가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더러 자기 자식 가진 여자를 버리라고 하기를 했어? 아니면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낳은 자식 숨겨두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 이건 다 네 놈이 우리 딸한테 저지른 일이잖아. 내 재산을 넘보고 우리 딸이 가진 것들이 탐이 나서. 아니야? 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으면서 누구한테 원망이야? 원망을 하면 해도 내가 하고 한복집 사장님이 해야지. 예비사위에게 퍼붓고 나니 숨이 가빠지면서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점점 머리가 어지럽기만 했어요. 물을 건네주던 여성분이 괜찮냐고 하면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득해지는 정신이었지만 상황만큼은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비사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리더군요. 그 중에서 꽤 큰 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자 방금까지 욕을 퍼부어가며 저를 원망하던 예비사위는 지레 겁을 먹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때마침 도착한 구급차에서 임시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을 다시 찾아 처방을 받기로 했죠. 경찰관께서는 법적인 조치는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바로 실장님께 이 사실을 전달했죠. 이후 일들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법원의 명령을 바탕으로 예비사위를 완벽하게 가게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정말이지 얼마나 여기서 생활을 한 것인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내부를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며칠을 걸릴 정도였죠. 한복 사장님은 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신 사장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사양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행동으로 예비사위와 그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에게는 충분하다고 말이죠. 저는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변호사님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어요. 더 이상 그 집 식구들은 물론 애들 고모하고도 엮인 일이 없었죠. 딸아이는 갈 때보다 훨씬 개운한 얼굴이었어요. 외삼촌 덕분에 영국과 한국의 교육관 차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눈을 빛내는데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돌아오고 나서도 예비사위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분명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도 말이죠. 저 역시 딸아이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딸아이와 와인을 마시는데 지나가는 말로 툭 묻더군요. 앞으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우연하게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사위와 그 가족들은 그런 존재라고 말이죠. 딸아이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번 다시 제게 묻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었던 것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생각해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저희 딸은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과 말이죠. 드디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딸아이의 방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딸아이는 메리지 블루를 왜 엄마가 겪고 있냐면서 핀잔이지만 어쩔 수 없죠. 과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줄곧 남자를 경계하던 딸아이라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분이 더 복잡하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쁜 기억들보다는 좋은 추억이 더 많이 쌓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